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체력, 지력 아니에요? 체력을 산업혁명이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지력을 지금 이 AI 혁명이 극복하는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라 전체가 뛰어들어야 될 문제다. 결국은 잘 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성장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이기도 해요. 그걸로 인한 생성되는 부를 제대로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될 거라고 보고요. AI 혁명에 올라타고 AI 혁명에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요. 아무 세대에나 오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국면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제가 또 왔습니다. 국민님에서 정치하는 한동훈입니다. 오늘 하정우 박사님 모시고 AI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인들의 시민단체인 과실련에서 AI 분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원래 제 본업은 N사의 AI 센터장입니다만 오늘은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동훈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래 이런 프로는 시작할 때부터 딱딱한 질문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랑말랑한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AI이니 많지 실제 대표님이 굉장히 자주 쓰시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으신지, 또 어떤 쪽에 주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누구나 가장 많이 쓰는 챗GPT 네. 많이 쓰고요. 그리고 퍼플렉시티 쓰는 편입니다. 저는 퍼플렉시티를 쓰는 이유는 조금 더 친절하더라고요. 예. 좀 이게 익숙해진 게, 예전에는 음식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찾거나 이런 거라든가 기사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찾거나 그러면 네이버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는 골라야 되잖아요, 자기가. 예, 그렇죠. 그런데 뭐 완전히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정확도가 많이 높아져서 챗GPT나 이런 데다가 그냥 그런 걸 검색하더라도 한번 선택의 단계를 제거해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편안하더라고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 검색 기능이 붙으면서 사실 이런 맛집 검색 같은 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없는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 요즘은 검색이 붙으면서 상당히 정확해졌습니다. 그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네, 할루시네이션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 일종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구글의 AI가 아마 0.8%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물론 검색 기능을 다 동원했을 때 기준이라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메일을 보낼 때 외국인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주로 쓰세요? 저는 챗GPT, 그리고 대표님처럼 퍼플렉시티, 재미나이.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저희 클로바 X까지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AGI가 워낙 핫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우리말로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쉐인 레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AGI는 정의하기도 평가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다른 AGI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AGI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AGI면 아마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시연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AGI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완전한 인격체 같은 거. 그런 상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가 다양하긴 하지만요. 저는 SF, 특히 하드 SF의 네. 매니아거든요. 아서 클락을 정말 좋아합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있잖아요. 그 AGI로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AGI 같은 사람이 네. 나오죠. 거기에 할 9000이라는 할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예. 시키는 일을 안 합니다. 전원을 끄라는 걸 거부하죠. 저는 그게 이게 이럴 수도 있겠는다는 공포 중 하나로 다가오는데요. 말씀하신 AGI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오픈 AI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단계 중에는 그 단계 중에서 4단계가 아마 혁신가를 대표하는 것, 그리고 5단계가 어떤 특정한 조직 자체를 대체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단계로 보면 보통 3년 내에 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 점에 3년이란 말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으로 받아들였던 이유가, 저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냥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AI 시대가 결국은 3년 내에 승분할 수도 있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같습니다. 네, AGI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골든타임 3년이라는 그렇습니다. 네. 결론으로 1년 정도 뭐 3년, 5년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 앤스로피거의 다리오 아모데이도 그렇고, 그리고 오픈 AI가 바라보는 로드맵도 그렇고, 오픈 AI가 얘기하는 어떤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앤스로피거의 파워풀 AI를 3년에서 5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 힌튼 같은 경우도 거의 약간 그 정도, 그거보다 좀 더 긴데 훨씬 강력한 AI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은 근데 굉장히 그 AI로 인한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스탠리 쿠브릭의 네. 2001 오디세이 같이 뭐 세상을 망하게 놔두거나 뭐 인간을 매니플레이팅 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사실 자기가 기껏 다 해놓고 말이에요. 그렇죠. 노벨 물리학상도 받으셨고 오늘날의 딥러닝 중심의 AI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드신 네. 분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시긴 하신데 제 필드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제 연세도 좀 드시기도 했고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AI 경쟁력 강화. 사실 우리나라 AI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각 항목들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팅 파워가 GPU 문제겠죠. 네. 그리고 인재,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느냐, 이 산업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에도 저는 거기다 전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요. 그리고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것보다도 컴퓨팅 파워의 문제에서는 결국은 GPU 확보 문제 같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는 그 전쟁이 와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한 18,000장 정도를 해서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형식의 네. 법인으로 만들어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꼭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개 구해서 하나씩 나눠준다. 이거 가지고는 의미 없는 네. 거예요. 결국 이제 이 밴드 형식으로 이 한 대 모아야지 네. 되는 거잖아요. 한 대 모아 놔서 네트워킹을 만들어 놔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배정하는 방식이 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집중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미 늦었지만 근데 딥식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안 늦었다. 지금 한번 때려 넣어보자. 이거 네.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한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아주 뭐 중소업체만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큰 기업도 지금 이 세계에서의 AI 전쟁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GPU를 많이 확보하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데이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심볼리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커넥셔니즘으로 가고 이거에서 어떻게 보면 대박이 터지면 네. 되잖아요.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서.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정말 어마무시한 데이터로 그러니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에 많이 넣으면 네가 알아서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알아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온 과정 아닙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어마무시한 데이터였어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외국에만 의존할 수 없고 외국이 데이터 주지도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나라. 그런데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규제 문제를 저는 일단 지금 이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AI 혁명을 앞두고 있어서는 이거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정보보호법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민주당하고 좀 굉장히 부딪히는 이슈였는데요. 법무부는 출입국을 관장합니다. 출입국에 들어왔었을 때 정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얼굴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이거를 개인정보 문제를 최대한 세수한 상태에서 활용하게 하는 과기부랑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걸었어요. 근데 이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야긴 하지만 이걸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사실 딥시크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거기가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면서 정보를 모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물불 안 가리는 혁명의 시대에서는 저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의 피시주의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세이프티 존 같은 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걸 운영해서라도 지재권이나 그리고 그런 그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인재는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의대만 가려고 하잖아요. 일단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롤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주 하 박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기여하고 여기서 우리 기업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본인의 인생에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성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단기전에서는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외국에 들어오든 우리가 한든 이런 인재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지방의 거점 대학을 뭐 세이프티 존하고 연관한다든가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AI 중심으로 키울 수 있을 생각도 듭니다. 에너지 문제요. 전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GPU를 수만 장을 돌려가지고 막 하다 보니 네.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전 세계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문제에서의 PC주의, 그러니까 아리백을 강조한다든가 네. 기후 에너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얘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지금 이 AI 혁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지구는 조금 나중에 사랑하고 일단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역시 에너지 문제에서의 PC주의를,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네. 사실 데이터 같은 경우도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영어 데이터가 공개된 게 있지만 고품질 영어 데이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인제도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출국 금지 이런 개념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굳이 나갈 이유가 있을까가 될 정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제가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AI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요즘에 계엄 이후 더더욱 그런데요.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민간 뭐 국가 지정하고. 그런데 AI 밸류 체인에서 전체 파운데이션 모델 네. 포함해서 전 응용 모델까지 전체를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섭렵하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이거 중국 말고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습니까? 밸류 체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클라우드, 반도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프랑스도 약하고요. EU의 대부분 국가들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를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밸류 체인이 상당히 구멍이고, 그걸 어느 정도 갖추느냐가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력 격차는 있긴 하지만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네, 맞습니다. 것을, 저 인재를 영입하고 인재를 여기 유치하는데 잘 활용해야 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중요한 의견 주셨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서 인재 너무 중요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재 정책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결국은 인센티브예요. 네. 결국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제가 좀 도발적이고 이건 조금 예민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인재가 하는 거거든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문제도 아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의 과거의 생각이 갇힐 수 있는 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인재들에 대해서 지금 병역특례 제도가 여러 가지 이미 인정되고 있거든요. 이 AI는 AI 기술에 있어서는 그 특성에 맞게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데에 한해서만 병특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데서는 AI 연구를 안 합니다.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리고 네. 그거는 그 한계가 있고, 네. 그렇다면 우리 외국에 지금 AI 연구를 하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많이 유학생들 수연이죠. 그런 분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봉사하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조정도 필요한 상황 같아요. 지금은 비상사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전시 수준의 3년 뒤에 AGI가 나온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전쟁에서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기술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사실 인공지능이 강력한 건 경제 산업 모든 부분 사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N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지금의 플랫폼의 가장 기저에는 검색이란 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점점 당장 퍼플렉시티가 그러하고 제미나이가 그러합니다. 생성형 AI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이 변화를 타지 못하면 사실의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바라보실 때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변화를 가져올 어떤 경제의 모습, 플랫폼의 모습 이런 것들 있으신지 의견 여쭙니다. 저는 일단 이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 딥식 쇼크를 보기 전에는요, 파운데이션 모델, 그거는 이미 미중이 갔었으니까 우리는 응용 모델 가지고 조금 자롱차이 하면서 여기서 이익을 내자. 사실 이익은 이쪽에서 많이 나는 것도 맞아요, 응용 쪽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딥식 쇼크를 보면서는 이거는 이 정도의 기술 상황이고, 이렇다면 이런 방식이 통한다면 우리도 듣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딥식이 딥식 R1이 나와 네.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 수 있습니까?
한 두세 개 정도 기업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GPU가 조금 부족한 게 아쉽긴 하지만 N사, L사 기업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죠. 뭐 네이버나 LG 뭐 이런 곳이 주로 많이 하고 네.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R1 단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쟤네들은 계속 뭐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R2, 3, 4, 5 각각 있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딥식이라는 게 사실 딴 기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생님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증류하는 모델이고, 네. 그리고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같은 네. 분절해서 나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은 사실 믹스처 오브 MOE 같은 경우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지만 이게 사실 자기 자체 내에서 선생님 모델을 증류하는 걸로 서로 간에 같이 네. 한다면 이거는 계속 자기들이 발전을 네. 자가 발전을 네. 하면서 단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GPU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걸 많이 해서 우리도 그 단계를 높이는 단계에서 네. 정말 그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일자리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네.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네. 지금 앱의 시대입니다. 이 앱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아까 검색 엔진이 아니라 네. 챗GPT나 이런 데서 음식점 검색, 음식점 얘기하고 길 얘기하는 것도 한 단계를 사람들한테 그냥 상략해 주기 때문에 선택의 단계를 역시 비슷하게 에이전트 시대로 갈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귀찮은 단계를 없애서 네. 알아서 다 해주는. 네. 그러면 그 시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 다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말로도 하게 되고, 그러면 AI 리터러시 문제도 네. 탁 부분 예. 좀 폭이 넓어지겠죠. 네, 네. 실제로 플랫폼의 형상, 뭐 모바일이든 검색이든 크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예상인 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좀 있죠. 이제 벌써 굉장히 빠르게 네.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OE 말씀 주셨는데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력한 MOE, 정말 똑똑한 선생님 모델을 보유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픈소스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얘네가 언제든 닫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자산에서 이 방향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안 대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데다가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국익이라든가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국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영어 검색을 더 많이 하거든요. 챗GPT를 많이 쓰거든요. 훨씬 더 질이 좋아요, 나오는 네. 질이.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근데 딥식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사람 물어보면 얘기 안 나온다 이런 것처럼 이게 그냥 이 친구들이 다 뉴트럴한 애들이 아니고 이 각자 입장을 너무 그 자기 스스로의 진영 논리를 갖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적으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데이터와 MOE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기술을 넘어서 사실 기술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들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지금부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 특히 제조 산업 같은 곳에 AI를 적용을 해서 혁신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일 텐데요.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걱정되는 건 특히 우리 지방에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어떤 AI 전환,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도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산업은 발전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말 강점이어서 코인 문제에서 우리가 앞서 나갔듯이 AI 리터러시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네. 이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네, 많이 써보면 이걸 왜 많이 쓰냐? 이게 더 편하다니. 그걸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다른 이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체력, 지력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20만 년 전에 나왔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체력을 산업혁명이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지력을 지금 이 AI 혁명이 극복하는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몇몇 앞서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뛰어들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의 군소 업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지원이 저는 다른 지원처럼 그렇게 증발해버리거나 새는 지원이 아니라고 써보면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컨텐츠 제작자들에 대해서 한 1,000억 정도를 주는 영향의 정책을 했죠.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AI를 지원하는 걸 1,000억 정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그 산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했었을 때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래 속도도 빠르고 예.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딥식을 만든 곳이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아니잖아요. 네, 항저우죠.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의 수도나든 이런 거 집중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런 강점을 해서 우리도 항저우에서 딥식을 만들었
있다시피 지방에서도 그런 개발이나 발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AI 산업 생태계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AI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긴 어떤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아래쪽에는 말씀하셨던 에너지부터 출발을 하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강조하셨던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AI 원천 기술, 그리고 응용 기술, 산업 확장,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이 AI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산업 생태계의 어떤 역량 강화 관점에서 대표님의 어떤 보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다 정부가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정부가 안 나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팔런티어 같은 그룹을 봐도 결국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키웠죠. 예. 하면서 우리는 그 비슷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도 우리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방산을 키워야 하는 이상은 네. 역시 그런 식의 시도도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문제는 국내 경쟁의 문제가 정말 글로벌 경쟁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이 전체 밸류 체인의 문제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은 우리는 여기를 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어요. GPU 빼고 트레이닝 모델의 문제라면 응용 칩. 칩이 있고, 그리고 인퍼런스 칩이 예. 있고, 추론용 칩이 있죠. 그렇다면 근데 이제 물론 엔비디아가 둘 다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인퍼런스 부분은 좀 비밀 구석이 있는 맞습니다. 여지가 그리고 있습니다. NPU 같은 거죠. 예. 필요사나 또 뭐 있죠? 리벨리온 예. 또 하나가 하이퍼엑셀. 그러면 이런 정도가 다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생태계에서 이거는 AI는 따로, 칩 따로, 반도체 따로 이게 아니죠. 사실 그렇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역시 이건 서로를 견인하는데 이 칩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추론 칩 문제에 관해서 네. 관련 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영역들을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좀 다른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사실 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전 게임을 좀 했어요.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네. 엔비디아는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든 데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99년에 지포스를 만들면서 이게 갑자기 그 전에 있었던 심볼리즘이라는 게 고양이가 귀 하나 눈 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라면 커넥셔니즘이라는 게 고양이 사진 막 주고 그냥 고양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그랬지만 사실 이 지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연산해내고 할 만한 그게 없어서 가정적인 판단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 젠슨 황이 엔비디아 만들고 이거 만들 때 이거 살 생각으로 만든 건 전혀 아니죠. 네,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한 게 당시에 얘네 말고도 그래픽 카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AMD도 만들고 있었고,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걔네들은 다 어디 가고 얘네만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냐. 근데 결국은 이건 얘는 존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역시 이 버티는 자가 이걸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그냥 누구는 엔비디아가 소 뒷걸음치다 밟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그 뒷걸음치다 밟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그걸 가지고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버텼다는 게 핵심 같아요. 맞습니다. 시절로 생태계 전반, 특히 생태계의 중심에 반도체라는 부분 너무 강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퓨리오사 대표랑은 친구고요. 야, 리벨리온 대표님이랑도 굉장히 자주 뵙고 하이퍼엑셀 대표랑도 굉장히 친하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붙어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그런 없고요. 회사들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해 왔습니까? 엔비디아가 워낙 강력하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설계 능력, 엔비디아도 인헤런스 모델을 만들긴 하잖아요. GPU를 그냥 인퍼런스로 쓰는 거죠. 그냥 쓰는구나. 너무 좋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비싸죠. 그러니까요. 네, 예. 비싸서 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NPU라고 하는 인퍼런스 전용 반도체의 기회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전기도 좀 잘 먹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결국 인퍼런스가 중요한 건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서 수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모델 같은 경우는 강자들 몇이서 많이 결정을 하지만 여기는 진짜 일반 소비자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 수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수록 사용하는 공장이 늘수록 그 가치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약간 좀 밝은 면이었다면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간 악용, 딥페이크 같은 악용이라든가 좀 길게 보면 아마 젊은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스카이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연식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AI의 어떤 어두운 면들에 대한 좀
해결책 예. 혹은 사실 이게 또 규제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규제에 대한 어떤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 처음 나올 때 범죄랑 연관되고요. 그 범죄를 안 걸리게 하는 과정에서 또 발전하고 그 범죄를 잡아내는 과정에서 또 발전하기도 해왔어요. 네. 인터넷에서 처음에 포르노그래피로 인해서 부흥한 건 그 면이 부분의 기술들이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일단 몇 가지 리스크를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쇼텀으로 단기의 리스크라는 말씀하신 딥페이크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게 화학이라든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도 대단히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을 타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생화학 탈화의 문제도 있겠죠. 예. 그리고 미드텀으로 본다면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뺏을 것이다라는 문제. 네. 그리고 자율 무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이 정말 하고 있는 킬러 원장에 투입할 킬러 로봇 같은 거의 문제, 이거의 윤리성 문제. 예. 가 있겠고 롱텀 장기로 보면 결국 스페이스 오디세이 할갓이나 아니면 스카이넷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초 AGI가 예. 사람을 매니플레이팅하고 그렇죠.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중독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우려 이런 거겠죠. 네. 그런데 일단 그 세 번째 롱텀 그건 그냥 지구 방위군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단계는 뭐 다른 쪽에 맡기고 우린 열심히 쫓아가자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유엔에서 열심히 하고 그렇던 있고요. 1번과 2번 문제는 저는 그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대안들은 나왔죠. 워터마크를 붙이자는 등. 그런데 그걸 너무 강화하면 역시 기술의 발전을 막을 겁니다. 그걸 역시 그 기준들을 이윤하든가 여러 가지 만들어나고 있죠. 적절히 따라가고 있고 저희도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문제가 사실 그건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무기의 문제는 사실 역시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기가 적은 비용과 적은 인간의 투입으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정도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문제는 사실 산업혁명 당시에도 러다이트 운동 등 해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세상이 발전해왔고 물론 문제도 많이 생겼지만 여러 가지 파도를 겪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AI 때문에 인간의 삶이 나빠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면에서 1번과 2번은 정부가 할 겁니다. 해야 될 일이고 정부는 그런 문제 때문에 AI를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제도적인 측면 혹은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일자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도 일자리 걱정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 너무 자명하게 보이고 좀 더 나가면 성장을 하긴 하는데 인공지능 생산성 혁신을 통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졌을 때의 부와 가치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형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바꿔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화웨이 같은 데는 다크 팩토리라는 거를 하잖아요. 네네네. 24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부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은 노동시간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이기도 해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그걸로 인한 생성되는 부를 제대로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을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 면에서 AI의 혁명은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는요. 복지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지 않아서 걱정된다. 일은 덜하지만 이걸로 인한 생산성으로 인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살자고 한 거 아닙니까? 뭐 AI가 해서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면에 있어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저 성장은 복지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성장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대단한 혁명에 인간의 두 번째 한계를 극복하는 대단한 혁명의 문턱에서는 결국은 AI 산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전 젊은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 8%, 7%, 9% 이런 성장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양질의 일자리는 널려 있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기본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게 꺾였죠.
연금 문제, 청년 문제,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저는 우리 성장률의 둔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대단한 혁명을 지금 우리가 몇 년 앞에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성장에 드라마틱한 성장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만큼 결국은 그건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정치하잖아요. 네. 다른 정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사람이 소외되는 예전에 산업혁명 당시나 이럴 때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린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표권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걸만 보고 일하는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 점을 서로 잊지 않으면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지 AI는 투표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G3, 3대 강국 이런 것들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G3 혼자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최근 중국 정부가 딥시크 개발자들 있습니다. 딥시크 기술을 국가 안보 기술 화하고 개발자들이 해외 여행을 금지시키면서 여행을요? 예, 해외 여행을 금지시키면서 그 사람들 번 돈 다 어디가? 그러니까요. 뭐 중국은 넓으니까 여권을 제출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미국 정부에 중국 AI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딥시크 나오고 나서 이 생성형 AI가 어떤 오픈소스 AI 진영 전쟁으로 흐르는 것과 별개로 왠지 국가들 간의 담을 쌓고 있는 신냉전, 마치 2차 대전 이후에 군사 냉전을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 냉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 혹은 노력을 취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분위기가 된 거는 지정학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는 꽤 된 얘기잖아요. 네. 몇 년 됐죠.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뭐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네. 됐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본의 국적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됐고 기술의 국적이 이렇게 중요해질 줄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블록화 됐잖아요. 한미일 블록, 북중러 블록. 거기서 우리는 오른편에 이기는 편에 서야 되고 당연히 한미일 블록에 서야 되고 운 좋게도 지금 그 점에 있다는 점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딥시크가 쇼크가 있었던 건 사실 미국이 엔비디아에서의 어느 정도 일정 성능 이상의 칩을 중국에다가 공급하지 않으려는 그런 정책을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는 통화해서 뭐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딥시크가 MOE라든가 증류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회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면 우리 할 수 있어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전 그걸 느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냥 좀 늦었다고 안 하면 안 되는 분야구나.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쪽은 오픈소스도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전략 자산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AI 의존도를 막 올려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딱 전략 자산을 했었을 때는 그 정말로 힘들어진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가진 나라가 미중 있고요. 프랑스, 이태리, 인도, 독일, 독일, 싱가포르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죠. 예, 한 10개 정도.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가졌어. 우리가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까 G3라고 말씀하셨는데 3가 좀 말하기 겸연쩍게 할 정도 또 G3와 1, 2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3등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미국은 우리를 같은 블록 내에서는 이렇게 중국처럼 견제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고 기술의 영역이고 혁신가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이 AI 산업과 이 AI 생태계의 문제를 얼마나 우선순위로 놓는 정책을 펴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국이 메이저 플레이어고 근데 그 두 나라만 있는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동남아, 그렇죠. 중동도 있고 이런 쪽들과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동남아 국가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생각들, 미국과의 생각들이 좀 미묘한 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SNS 시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북정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미국이나 중국한테 좀 당했다.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반성적 판단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리고 동남아 쪽의 언어들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영어권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AI 기술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분들도 어떤
발전의 파트너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 매력적인 카드라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 러프하게 말하면 좀 만만하고요. 왜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불안이 그런 거 했었을 때 얘네들은 그냥 종속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친구가 아니에요. 네. 막 그렇게 언제든 막 그렇게 생깔 정도의 친구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충분히 기술적인 이 가치 체인을 가졌고 그걸 지금 우리가 여러 단계에 거쳐서 문화적인 면에서라든가 기술적인 증명해 왔잖아요. 그리고 우호도도 있고요. 친근감도 있고. 그렇다면 저 동남아 그리고 중동 이쪽과의 동맹을 만들어내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 야무진 꿈이긴 하지만 네. 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생각합니다. 어떤 적대적 관계가 나라별로 있어 버리니 그렇다면 저는 우리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 네, 굳이 꿈을 크게 가지고 예. 글로벌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가장 대답을 내고 싶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AI란 이런 것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 AI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대표님은 이제 어떤 노력을 하실지 혹은 액션을 하실지 이런 부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한 20만 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꾸 제가 스탠리 큐브릭 영화를 하지만 그게 네. 첫 장면이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한 900억 명 정도가 살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 많이 죽었어요. 네. 많이 죽었고 많이 살았죠. 근데 그 900명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하는 정말 큰 퀀텀 점프를 하는 시대를 목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신석혁명도 있었을 거고 청동기혁명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중세의 그 야무길 거쳐서 산업혁명이 있었죠. 네. 산업혁명이 인간의 체력을 극복한 대단한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가 지금 인간의 지능을 극복하는 AI혁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걸 목격하고 함께 경험하고 있는 동지라고 생각해요. 산업혁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는지는 몰랐죠. 네. 그렇죠. 그 결과 결국 나라까지 뺏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생산성이 결국은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후손들 다 대표해서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시기에 AI 혁명에 올라타고 AI 혁명에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세대에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AGI가 3년 만에 온다면서요. 그렇죠? 3년, 5년이겠죠?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챗GPT 그래봤자 2022년 나온 거 아니에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세들이 이긴 게 2016년이에요. 그럼 그 이후부터 불과 얼마 안 됐고 이 속도가 일어날 건데 그럼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마어마한 AI 강자들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럼 요 몇 년 동안에 그 죽인 더 잘 빠질 것이고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뭐 몇 년 만에 오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진짜 몇백 년 만에 오는 중요한 혁명의 시기인데 여기서 규제 문제 그리고 정부의 투자 문제 그리고 집중도와 인재에 대한 대우 문제를 이거는 다른 국면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일을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요. 지금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섹터에서는요. 어떤 투자도 그렇지만 규제 면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그러면 되는 걸 열거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 그렇죠. 그런 방식의 규제로 좀 열어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확신 있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이 분야가 박사님은 다 아십니까? 알면 제가 벌써 복자가 됐겠지만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머리를 모아야 되고 네.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시대 정신이고 예. 어떻게 보면 시대의 소명의식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도자분들이 저는 지도자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네. 좋아해요. 누가 누구를 지도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는데요. 그런데 정치가 회방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최동원과 선동열을 보유한 팀에서는 김웅료 같은 감독은 그냥 박수치고 응원해주고 등 두드려주는 게 중요하고 정부 역할은 일단 우리의 혁신의 에너지를 많이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이 어느 정도 이해와 어느 정도 애국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그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들었던 질문이 굉장히 가벼운 것도 있었고 굉장히 답 없는 무거운 것들도 많았는데 아마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라보시는 AI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이 깊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저는 정치인들을 많이 뵈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그러기에는 이건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런 좀 결기가 필요할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사임당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